당장 꺼져. 내 아버지 죽은 날도 이 집 재산 노리고 온 거잖아. 이 파렴치한 년아. 장례식장 복도,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문객 명부를 들고 부의금 봉투를 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제 가슴팍에 던지며 비웃었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맨발이었고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가. 오늘부로 넌 이 집안 사람 아니야.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쫓겨났습니다. 12해의 결혼 생활이, 제 꿈과 청춘이 차가운 빗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졌죠. 그런데 바로 그때 검은 우산을 쓴 노신사 한 분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한 씨, 선장님이 남기신 게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바다보다 깊고 파도보다 거센 복수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사연은 대한민국 어느 항구 도시에 살았던 한 여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빗소리가 창문을 긁어댔습니다. 박지아는 장례식장 구석 접이식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영정사진 속 아버지 박 선장은 평소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 밧줄을 잡느라 굳어버린 손. 평생 바다 위에서 살다가 육지에서 눈을 감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지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어젯밤부터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남편 강태호였습니다. 장례 첫날부터 태호는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한 손에는 조문객 명부를 들고 부의금 봉투 두께를 눈으로 가늠하기 바빴죠. 지안이 보다 못해 한마디 했을 때 태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뭘 봐? 현실이 이런 거야. 장례식도 돈이 드는 거라고. 12회를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강태호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0대 중반, 지아는 건축 디자인 사무소에서 일하던 신진 디자이너였고, 태호는 유럽 요리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한 셰프였죠. 열정적이고 반짝이던 남자였습니다. 레스토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말할 때의 그 눈빛을 지아는 사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지아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태호의 첫 번째 식당 인테리어를 직접 설계하고 공사를 감리하느라 밤을 새는 날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커리어는 뒤로 밀렸죠. 두 번째 식당, 세 번째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안이 설계하고 지안이 감리했지만 명함에는 태호의 이름만 찍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날, 태호는 병원에 단 하루도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다는 이유였죠. 지아는 혼자 아버지의 손을 잡고 3주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오후 시어머니 최 여사가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굽 높은 구두. 누가 봐도 조문이 아니라 행사에 참석하는 차림이었죠. 최 여사는 빈소를 한번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국화꽃이 왜 이렇게 후져? 우리 쪽 조문객들 체면이 말이 아니네. 지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소에서 꽃 이야기를 하는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최 여사는 지안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태호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문상객 중에 지역 유지가 누가 왔는지.
빈소가 마치 사업 현장이 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지안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돌아왔을 때 태호와 최 여사는 낮게 대화를 나누다가 뚝 멈췄고 두 사람의 눈빛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례 사흘째 새벽 오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지아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푸드 인플루언서, 부유한 집안 딸로 알려진 오유진. 태호의 식당을 여러 차례 리뷰해서 유명세를 얻게 해준 여자였죠. 지안이 남편과 그 여자 사이를 이상하게 여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태호는 그때마다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오유진은 검은 코트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빈소 앞에 섰습니다. 조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죠. 이혼 서류였습니다. 최 여사가 지안의 앞으로 걸어오더니 서류를 빈소 탁자 위에 탁 내던졌습니다. 지안아, 정리하자. 태호한테는 내가 맞는 사람이 아니야. 이미 다 끝난 거야.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숨을 참았죠. 지아는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이 순간에 태호 씨, 지금 이러는 거야? 미안해.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잖아. 태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12회가 담담하게 끝나고 있었죠. 그때 최 여사가 한 발 더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너희 부부명의 전세 계약 태호가 6개월 전에 처리했어. 전세금은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고 이미 다 쓴 돈이야. 나갈 때 알아봐. 전세금. 지안이 친정 아버지한테 빌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동안 설계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모아 마련한 그 돈. 7천만 원. 지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꺼져. 내 아버지 죽은 날도 이 집 재산 노리고 온 거잖아. 이 파렴치한 년아. 최 여사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자리를 피했고 오유진은 태호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돌렸죠.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지아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무뚝뚝한 얼굴 그대로였죠. 하지만 지아는 알았습니다. 박 선장은 평생 어떤 파도가 쳐도 키를 놓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아는 이혼 서류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얘기해요. 그것이 지안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빈소 밖으로 나오자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맨발 위로 쏟아졌죠. 슬리퍼도 없이 뛰쳐나온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 안에는 아버지 영정 앞에는 이제 자신의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지아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 많이 억울해요.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그냥 사라졌죠. 지아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박지아는 아버지의 빈소에도 12회를 살았던 집에도 돌아가지 못한 채 장례식장 주차장 처마 밑에서 새벽을 맞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운 지아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고 발은 감각이 없었죠.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장례식장 유리문 너머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발인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지아는 젖은 옷 그대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와 태호는 이미 와 있었고 오유진도 상복 비슷한 검은 옷을 차려입고 태호 곁에 서 있었죠. 지안이 들어서자 최 여사가 싸늘한 눈으로 쏘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누군가 지안의 손을 잡아줬고 누군가는 어머, 저 며느리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죠. 지안은 들리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저 끝까지 있을게요. 발인이 끝나고 화장장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뼈가루가 된 아버지를 단지에 담는 동안 지아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이미 다 쏟아낸 탓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단단한 것이 가슴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탓인지. 납골당 안치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지아나, 서류 언제 해줄 거야?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해. 지아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12해 전 유럽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반짝이던 눈빛을 가졌던 그 남자. 지금 이 남자의 눈에는 그 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은 조급함만 있었죠. 여보,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여보는 무슨, 이미 끝난 사이잖아. 지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조용히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전세금 7천만 원. 그거 정말 다 썼어? 태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사업에 쓴 거야. 부부 재산이잖아. 내 동의 없이 쓴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태호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오유진이 그의 팔짱을 끼며 걸어갔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그랬겠죠. 지아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울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가슴속에서 굳어가며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안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죠. 사흘 후 지안은 임시로 짐을 맡긴 지인의 집에서 나와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돈은 지갑 속 현금 14만 원이 전부였죠. 스마트폰 요금도 밀려 있었고 카드는 태호가 보조카드 권한을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고시원 세 곳을 돌아보던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지한 씨 되시죠? 저는 법무법인 혜원의 문재식 변호사입니다. 선장님 유품 정리건으로 뵐 수 있을까요?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에게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항구 인근의 낡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문 변호사는 60이 훌쩍 넘은 인상 좋은 노인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선장님과는 30년 인연입니다. 선장님이 몇 해 전부터 이 서류를 맡겨두셨어요. 따님한테만 전하라고. 지아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 한 장과 등기부등본 한 장.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평생 그물과 닷줄을 잡던 손으로 쓴 글씨라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나, 아비가 글을 잘 못 쓰니 짧게 쓴다. 항구 창고 옆 그 땅, 아비가 26년 전에 샀다. 낡은 어구 창고로 쓰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더구나. 거친 바다에서 내 딸을 지켜줄 든든한 배 한 척 남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팔지 마라.
내 이름으로 해뒀다. 지아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장님이 26년 전에 사둔 항구 부두 인근 부지입니다. 당시에는 낡은 어구 창고 하나 있는 땅이었는데 재작년에 항구 복합문화단지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일대가 통째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지상 6층 건물이 완공돼 있습니다. 건물 이름은 해풍빌딩. 지아는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봤습니다. 소유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안. 현재 감정평가액은 500억 원 내외입니다. 문 변호사의 목소리가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 울렸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제대로 형태를 이루지 못한 채 둥둥 떠다녔죠. 고시원을 알아보던 여자가, 지갑에 현금 14만 원이 전부였던 여자가 지금 50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선장님이 한 말씀 더 전해달라 하셨어요. 문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는 폭풍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고. 지안이는 원래 단단한 애라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발인 때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한참이 지나서 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해풍빌딩 1층, 지금 임차인이 있나요? 문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네. 2개월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요. 임차인 이름은 강태호 씨입니다. 사무실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 눈빛은 아침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명확한 한 점을 겨누고 있는 눈빛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땅 위에 아버지 부의금을 훔쳐간 남자가 새 여자와 함께 레스토랑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그 건물 직접 관리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창밖으로 항구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었죠. 지아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키를 잡을게요. 해풍빌딩을 처음 본 것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지아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채 건물 맞은편 골목에 섰습니다. 6층짜리 유리 외벽 건물,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노른자 위 위치, 아버지가 26년 전에 사둔 낡은 어구 창고 부지가 이런 건물이 되어 있었죠. 지아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층 유리창 안쪽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자재를 나르고 어딘가에서 드릴 소리가 울렸죠. 간판도 없었지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션뷰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마이너스 곧 오픈합니다. 지아는 그 현수막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아올랐지만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해야 할 일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아는 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건물 관리소장이 있다고 하셨죠? 예. 오 소장이라고 선장님이 직접 데려온 분입니다. 선장님 배에서 갑판장으로 20년 넘게 일하셨어요. 지금은 건물 관리를 맡고 계시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층 공사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요. 건축도면 원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문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죠.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장님이 단단한 애라고 하시더니 직접 보니 알겠네요. 오 소장은 해풍빌딩 지하 1층 관리실에 있었습니다. 60 중반의 다부진 체구, 얼굴 곳곳에 바람과 파도가 새겨놓은 주름. 지안이 들어서자 오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장님 따님이시군요. 많이 닮으셨습니다. 지안은 그 말에 잠깐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선장님 따님이시라면 뭐든 말씀하세요. 지아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2해의 결혼 생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 전세금이 사라진 것, 그리고 1층에서 공사 중인 레스토랑의 임차인이 전 남편이라는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 소장은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죠. 지안이 말을 마쳤을 때 오 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선장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작자 멱살을 잡으셨겠죠. 저는 멱살보다 더 확실한 걸 원합니다. 오 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안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더니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지안이 꺼낸 것은 건물 건축 도면이었습니다. 1층 원래 구조가 상세히 담긴 도면이었죠. 지안은 도면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1층 공사 현장에 혹시 자주 드나드시나요? 관리소장이니까요. 하루에 2~3번은 들어가죠. 공사 진행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특히 구조물 변경이나 시설 공사 부분이요. 오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아는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벽 내력벽입니다. 건물 하중을 받는 구조벽이에요. 만약 이걸 허물면 건축법 위반이고 건물 안전에도 직접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오 소장이 도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공사 들어가면서 저 벽 쪽 작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션뷰를 넓히겠다고. 지안의 손이 도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태호는 바다가 보이는 통유리 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력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죠. 전문가가 옆에 있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공사였지만 태호 곁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안이 없었으니까요. 소장님, 그 공사 장면을 담을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관리 점검 명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카메라 달린 안전모 하나면 되겠네요. 지안은 그날 저녁부터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오 소장에게 공사 현황을 전달받고 밤에는 건축법 조문과 임대차 보호법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학 때 배운 지식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죠.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머릿속에서 설계도가 그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설계도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의 설계도였습니다. 사흘 후 오 소장이 촬영한 영상이 전달됐습니다. 지아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인부들이 내력벽을 향해 천공기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지시하는 목소리도 담겨 있었죠. 강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벽 다 터. 창문 끝까지 넓혀야 뷰가 나오잖아. 인부가 잠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기 구조벽 아닌가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봤어. 그냥 해. 지아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태호가 알아봤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건축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안이 옆에 있을 때는 지안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요. 이제 지안이 그 무지의 값을 청구할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최 여사였습니다. 모피 코트에 명품 핸드백,
장례식장 때와 달리 화장이 짙었죠. 최 여사는 오 소장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장 맞죠? 나는 1층 레스토랑 실질 운영자야. 건물주한테 연락 좀 닿을 수 있어? 오 소장이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건물주 측 연락은 법무법인을 통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해?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거잖아. 월세도 좀 깎고. 최 여사의 목소리에 특유의 달콤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래 갈고 닦은 아첨과 협박의 중간 어딘가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죠. 오 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연락처 남겨드릴까요? 최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 어렵게 할 수도 있어. 이 건물 관리 부실한 거 구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 소장의 안전모 안쪽 소형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게. 최 여사는 한바탕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발을 구르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관리실이 조용해졌을 때 오 소장은 녹음기를 꺼내 지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안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쳐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내력벽 불법 철거 영상, 하수시설 무단 변경 정황, 최 여사의 갑질 녹취. 하나하나가 작은 파도처럼 보였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모이면 해일이 된다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지아는 도면 위에 붉은 펜으로 선을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하나가 빠졌어.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함정, 피할 수 없는 특약. 그것을 설계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창밖에서 항구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하고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지아는 그 바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으니까요. 월세 협상 제안이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닷새 후였습니다. 문 변호사 사무소로 연락이 왔습니다. 1층 임차인 측에서 월세 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지아는 그 연락을 받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나서지 않을게요. 변호사님이 대리인으로 나가주세요. 건물주는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문 변호사가 잠시 지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 자리에는 태호와 최 여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태호는 깔끔한 차림이었고 최 여사는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오픈을 앞두고 자금이 빠듯하다는 것을 티내지 않으려는 듯 오히려 더 과하게 차려입은 느낌이었습니다. 문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월세 조정을 요청하셨다고요. 현재 월 450만 원인데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 건가요? 최 여사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이 적당하죠.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오픈도 안 된 레스토랑인데 건물주 측도 조금 양보해야 하지 않겠어요? 150만 원을 깎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문 변호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잠시 시간을 끌었습니다. 지안이 미리 지시한 대로였죠. 건물주 측에서 월세 인하는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태호와 최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건이요?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겁니다. 문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호가 집어들어 훑어봤죠. 최 여사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특약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임차인이 건축법 위반 사항을 발생시키거나 인근 주민 및 관계기관의 민원을 야기할 경우
건물주는 즉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 및 권리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단. 태호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좀 과하지 않아요? 민원 하나 들어온다고 계약 해지라니. 문 변호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건물 이미지 관리 차원입니다. 건물주 측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이에요. 이 특약을 수용하시면 월 300만 원으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최 여사가 태호의 팔을 툭 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할 게 있어? 그냥 레스토랑 잘 운영하면 되는 거지. 태호도 잠깐 더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인하죠. 인감도장이 특약란 위에 찍혔습니다. 지아는 그날 저녁 문 변호사에게 계약서 사본을 전달받았습니다. 특약 위에 찍힌 태호의 인감도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함정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때를 기다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지안에게는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은 현재 해풍빌딩의 법적 소유자였지만 아직 태호는 지안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변호사와 오 소장 외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스토랑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오 소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따님, 오늘 1층 공사 현장 들어갔는데 심각합니다. 내력벽은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됐고 주방 쪽 하수관을 아예 새로 깔면서 건물 외벽 일부를 뚫었어요. 허가받은 공사가 아닙니다. 지아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영상 있어요?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잘 보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단순히 신고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청 단속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태호가 가진 것을 전부 잃어야 했습니다. 돈도, 체면도, 새 출발의 꿈도. 그러기 위해서는 레스토랑이 오픈해야 했습니다. 태호가 돈을 더 끌어다 쓰고 더 많은 것을 걸어야 했죠. 그래야 추락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지아는 노트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레스토랑 오픈 예정일은 2달 후였습니다. 2달. 그 시간 동안 지아는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증거를 더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임을 세상에 드러낼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오 소장과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지아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건물 구석구석을 돌았죠. 1층 공사 현장 옆을 지날 때면 인부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건물 관리 인력 중 하나로 볼 뿐이었죠. 태호도 최 여사도 지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최 여사가 공사 현장에 나타나 인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 타일이. 내가 이탈리아산으로 달라고 했잖아. 국산이잖아, 이거. 인부 반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변경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줄여야지. 왜 타일을 줄여? 다시 해. 지아는 그 장면을 지나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챙이 얼굴을 가렸죠. 최 여사는 옆을 지나는 작업복 차림의 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가슴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조급함도 아니었죠. 확신이었습니다. 밤에는 법률 서적과 판례를 읽었습니다. 건축법 위반 조항,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 불법 건축물 행정 처분 절차. 지아는 건축 디자이너 출신답게 도면을 읽는 속도가 빨랐고 법 조문을 설계 도면처럼 읽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태호가 제2금융권에서 끌어다 쓴 대출 내역이 공사 관련 서류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 소장이 공사 관계자가 두고 간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죠. 레스토랑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대출 2억 3천, 그리고 오유진 집안에서 투자받은 돈까지 더하면 태호가 이 레스토랑에 건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지아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돈이 전부 사라지는 날 태호는 다시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픈 파티 날 건물주로 등장한다. 처음으로 지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항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바다 위로 어선들이 조명을 켜고 떠 있었죠. 아버지가 평생 일했던 바다였습니다. 지아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하셨죠.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파도가 아니라 파도가 오는 줄 모르는 것이라고. 태호는 파도가 오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오픈 예정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날 오유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8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계정이었으니 피드에 뜨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사진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레스토랑 내부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 이탈리아산 타일이 깔린 바닥,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테이블. 오유진은 그 공간 한가운데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게시물 문구는 이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의 공간에서 곧 만나요.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사이에 오유진이 직접 답글을 단 것이 있었죠. 맞아요. 결혼 준비 중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게요. 지아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내리지도 덮지도 않은 채 그냥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죠. 12해. 지안이 꿈을 접고 몸을 갈아넣고 아버지께 손도 못 벌리며 버텨온 12해가 저 사진 한 장으로 덮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지안이 눈을 떴을 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져 있었죠. 잘 됐다. 더 크게 버려라. 더 많이 걸어라.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튿날 지아는 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오픈 파티 초대장이 나갔나요? 예. 저한테도 하나 왔습니다. 문 변호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꺼운 고급 용지에 금박 글씨로 인쇄된 초대장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마레메어, 이탈리아어로 바다라는 뜻이었죠. 지아는 초대장을 들여다보다가 쓴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라보던 바다 위에, 아버지 땅 위에, 아버지 부의금으로 차린 레스토랑 이름이 바다였습니다. 파티에 지역 유지들이 많이 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강태호 씨가 최 여사 인맥을 총동원한 것 같더군요. 구청 관계자, 지역 상공회의소, 요식업 관련 인사들도 초대된 것으로 압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습니다. 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탔던 배 이름이 해원호였습니다.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등대잖아요. 저는 그날 등대가 될 겁니다. 문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아는
오픈 파티 당일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거물을 정리했습니다. 오 소장이 촬영한 내력벽 철거 영상, 하수관 무단 변경 장면, 최 여사의 갑질 녹취, 파일마다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문서화했죠. 법무법인에도 사본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 구청 건축가의 익명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해풍빌딩 1층 불법 건축 공사 의심 신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나왔고 오 소장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내력벽 무단 철거, 하수시설 무단 변경, 두 가지 모두 건축법 위반 사항이었죠. 하지만 구청은 즉각 폐쇄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에는 절차가 필요했고 임차인에게 시정 명령을 먼저 내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절차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파티 당일에 맞춰 단속반이 출동할 수 있도록 구청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한 것이었죠. 오 소장이 한 가지를 더 챙겨줬습니다. 따님, 파티 당일 건물 대형 스크린 사용 가능합니다. 건물 로비에 행사용으로 설치된 거라 관리소장 권한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로비 스크린이요? 예. 6층까지 탁 트인 로비에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파티 입장객들이 다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지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건축 도면은 다룰 줄 알았지만 영상 편집은 서툴렀죠.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 소장이 촬영한 영상들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최 여사의 갑질 녹취 음성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식장에서 확보한 부의금 횡령 내역 서류 사진을 넣었습니다. 20분짜리 영상이 완성됐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지아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내력벽이 무너졌고 최 여사의 목소리가 흘렀고 장례식장 부의금 봉투가 태호의 손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담긴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지아는 재생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오픈 파티까지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지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오랫동안 단정하게 손질하지 못했던 머리를 정돈했고 낡은 점퍼 대신 짙은 남색 수트를 맞췄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입던 스타일이었죠. 지아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12해 전 태호 곁에서 웃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맨발로 쫓겨나던 여자도 아니었죠. 거울 속 여자는 차갑고 단단하고 무엇 하나 놓치지 않을 것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거울에서 눈을 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때 오 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 오늘 오유진 씨가 파티 관련해서 레스토랑 쪽 사회관계망에 홍보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따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전처가 불쌍하다는 댓글에 오유진 씨가 직접 답을 달았습니다. 전처는 원래 능력이 없어서 태호 씨가 다 했다고, 이번 레스토랑도 자기들이 처음부터 설계한 거다고. 지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설계한 거라고. 지안이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던 시절, 공사 현장 먼지를 뒤집어쓰며 감리를 뛰던 시절, 태호의 첫 번째 식당 주방 동선을 15번 넘게 수정하던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그 댓글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수트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파티까지 2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항구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짭조름한 냄새. 지아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맡던 바다 냄새였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오픈 파티 일주일 전 태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셰프복을 차려입은 태호가 레스토랑 주방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조명이 잘 계산된 사진이었고 배경으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가 보였죠. 게시물 문구는 짧았습니다. 드디어 나의 무대가 완성됐다. 댓글에는 축하 인사가 넘쳤습니다. 지역 요식업 관계자들, 오유진의 팔로워들, 최 여사 인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 지아는 그 댓글들을 천천히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나의 무대. 지아는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무대의 땅이, 그 건물이 아버지가 26년 전에 사둔 것이라는 사실을 태호는 아직도 몰랐으니까요. 사흘 후 오 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 오늘 최 여사가 또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파티 당일 건물 로비를 쓰겠다고 합니다. 하객들 접수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죠. 관리소장한테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였습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로비 사용은 허락하세요. 예. 대신 스크린 작동 권한은 소장님이 갖고 계세요. 그건 절대 넘기지 마시고요. 오 소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티 닷새 전 지아는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 불법 건축 현장 조사를 마친 담당자였죠. 지아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파티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단속반 출동이 가능할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행정처분이 집행되는 것이 추후 시정 조치에도 더 명확한 기록이 될 것 같아서요. 담당 공무원이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명확하게 서류로 갖춰진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류는 당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서류 파일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력벽, 무단 철거 관련 사진과 영상, 하수시설 변경 관련 도면, 비교 자료, 건물 구조 안전 의견서, 지안이 직접 작성한 건축 전문가 의견서는 특히 꼼꼼하게 다듬었습니다. 대학 시절 은사에게 부탁해 감수까지 받았죠. 파티 이틀 전 저녁 문 변호사가 사무소로 지안을 불렀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문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계약 해지를 선언하시면 태호 씨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도 있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변호사님, 특약은 태호 씨가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겁니다. 건축법 위반 사실은 구청 조사로 이미 확인됐고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문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길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신지.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한 음절도 흔들리지 않았죠. 문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파티 전날 밤 지안은 혼자 해풍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건물은 어두웠고 1층 레스토랑 유리창 안쪽으로 내일 파티를 위해 세팅된 테이블과 조명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지아는 건물 앞에 서서 6층 꼭대기까지 시선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건물이 아버지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건물을 왜 샀는지도 몰랐죠. 그저 낡은 어구 창고가 있는 항구 부지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이 땅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딸이 힘든 일을 당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 말 없이 26년을 묵혀뒀을 겁니다. 거친 바다에서 내 딸을 지켜줄 든든한 배 한 척. 지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내일 파티를 위해 최 여사가 준비한 꽃장식이 로비 입구에 놓여 있었고 하객 접수 테이블도 세팅돼 있었죠. 천장 가까이 설치된 대형 스크린은 아직 꺼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오 소장과 함께 스크린 작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영상 파일을 스크린 시스템에 연결하고 재생 시간을 맞췄죠. 음향도 확인했습니다. 로비 전체에 소리가 울릴 만큼 충분한 볼륨이었습니다. 소장님, 내일 제가 신호 보내면 바로 틀어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오 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장의 딸을 지키겠다는 오랜 의리 같은 것이었죠. 지아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밤하늘은 어촌 특유의 습한 바람 탓에 늘 흐릿했는데 그날 밤만큼은 별이 선명했습니다. 지아는 오랫동안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밤바다에서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나침반보다 별을 믿는다고,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일 지안에게도 별이 필요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지안은 수트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일찍 누웠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눈을 감자 의외로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먼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그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파티 당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항구 도시의 11월 하늘이 이렇게 청명한 날은 흔치 않았습니다. 마치 무대 조명처럼 해풍 빌딩 유리 외벽 위로 햇살이 쏟아졌죠. 지아는 숙소 창가에 서서 그 빛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오후 5시 지아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짙은 남색 수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굽이 있는 가죽 구두. 거울 앞에 선 지아는 잠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맨발로 쫓겨나던 날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 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오 소장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저도요. 선장님도 보고 계실 겁니다. 지아는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읽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레스토랑 마레의 가오픈 파티는 오후 6시 시작이었습니다. 지안이 건물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50분이었죠. 로비에는 이미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녀들, 지역 상공회의소 명찰을 단 사람들, 카메라를 든 푸드 관련 매체 기자들. 지안은 로비 한쪽 기둥 옆에 섰습니다. 아직 아무도 지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 차려입은 손님 중 하나로 보일 뿐이었죠.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태호가 얼마나 공들인 자리인지 몰라요. 오늘 음식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최 여사는 진주 귀걸이에 샴페인 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두 손을 맞잡으며 인사를 건넸죠.
오래 갈고 닦은 사교술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자리였습니다. 태호는 셰프복 대신 진한 회색 수트를 입고 오유진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유진은 붉은 드레스 차림이었고 두 사람은 연신 웃으며 하객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역 유명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태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지아는 그 모습을 로비 기둥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오후 6시 10분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태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공간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최고의 음식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최 여사가 앞줄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쳤죠. 태호가 계속했습니다. 이 공간은 저와 유진이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만든 공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꿈이 담긴 곳이죠. 지안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설계한 공간. 건물 도면을 15번 수정하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저 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태호는 아직 몰랐으니까요. 태호의 인사말이 끝나고 샴페인 잔이 돌기 시작할 무렵 지아는 오 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오 소장의 답장 대신 로비 천장에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샴페인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죠. 그러나 스크린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영상이었습니다. 내력벽을 향해 천공기를 들이대는 인부들, 그리고 그 옆에서 지시하는 목소리. 저 벽 다 터. 창문 끝까지 넓혀야 뷰가 나오잖아.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멈췄죠.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수관을 건물 외벽을 뚫어 무단 연결하는 장면, 허가 없이 진행된 공사 도면과 원래 도면의 비교 화면. 그 다음은 음성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로비에 울렸습니다. 야,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 어렵게 할 수도 있어. 이 건물 관리 부실한 거 구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화면이 떴습니다. 박 선장 장례식장 부의금 내역과 강태호 명의 사업 자금 입금 내역이 나란히 비교된 문서였습니다. 고인의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이 사흘 만에 태호의 사업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죠. 로비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태호가 마이크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오유진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고 최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거 당장 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지안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 기둥 뒤에서 나와 천천히 중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죠. 하객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지안을 발견한 것은 지안이 로비 한가운데 섰을 때였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지안아. 지안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강태호 씨, 저 박지안입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이 건물, 해풍 빌딩의 소유자입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죠. 최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지금. 건물주가 왜 내가 돼? 지아는 최 여사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친정아버지 박 선장님이 26년 전에 구입하신 부지입니다.
저한테 상속된 건물이에요. 그게 말이 돼? 그 낡은 창고 땅이 어떻게 말이 됩니다. 지안이 문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풍빌딩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 박지안, 상속 취득일 올해 4월.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태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오유진은 태호의 팔에서 손을 뗐죠. 지안은 다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호 씨, 임대차 계약서 특약 기억하시죠? 건축법 위반 및 민원 발생 시 즉각 계약 해지, 보증금 및 권리금 전액 몰수. 태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이건 너무. 직접 인감도장 찍으신 거 맞습니다. 지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건축법 위반 사항은 구청 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때 건물 입구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구청 단속반 직원 3명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노란 봉인 딱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풍빌딩 1층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 집행하겠습니다. 로비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단속반 직원이 레스토랑 입구에 노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파티를 위해 공들여 세팅한 테이블과 조명, 이탈리아산 타일, 바닥 위로 행정처분의 봉인이 내려졌습니다. 최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단속반 직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십시오. 태호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유진은 이미 하객들 사이로 물러나 있었죠. 최 여사 혼자 단속반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높였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그 모든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통쾌함도 아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무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가슴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태호가 꿈꾸던 무대는 열리지도 못한 채 봉인됐습니다. 지안은 마지막으로 레스토랑 유리문 앞에 붙은 노란 딱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항구를 내다봤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수면 위로 잔잔하게 부서지고 있었죠. 아버지, 됐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은 레스토랑 앞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로비는 텅 비었습니다. 공들여 놓은 꽃장식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죠. 지안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움직임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온 사람이 결승선을 넘고 나서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 오 소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님, 괜찮으십니까?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장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 말에 지안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아지지 않았죠.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지안은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습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그날 밤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안아,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지안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호와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로비에서 다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호가 문 변호사 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태호는 지안을 보자 굳었다가 이내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 주위가 충혈돼 있었고 수투는 어젯밤 그대로였죠.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역력했습니다. 지안아, 나 그냥 좀 봐줘.
응? 우리 오래 같이 산 사이잖아.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계속했습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줘. 그 돈 없으면 나 진짜 끝이야. 대출이 얼마인지 알아? 2억이 넘어. 유진이도 이미 떠났어.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문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에 의거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강태호 씨도 계약 당시 해당 조항을 인지하고 서명하셨고요. 그게 함정인 줄 알았으면 안 찍었지.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함정이 아닙니다. 지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건축법을 지켰으면 발동되지 않았을 조항입니다. 내력벽을 허물지 않았으면 하수관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태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안아, 제발. 강태호 씨. 지안은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부의금 7천만 원 전세금 12회. 그것도 다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태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안은 사무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죠. 지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태호는 제2금융권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청구까지 더해지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최 여사는 지역 유지 행세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파티 당일 로비에서 벌어진 일이 지역사회에 퍼지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오유진은 태호의 실체가 드러나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사회관계망 계정에는 더 이상 새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소식들을 전해 들으며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통쾌함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죠. 가슴속에서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묘한 허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아는 해풍빌딩 1층 레스토랑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를 마치고 훼손된 내력벽을 다시 세우고 무단 변경된 하수시설을 복구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몰수한 보증금에서 충당됐습니다. 공사가 끝난 빈 공간 앞에 지아는 오 소장과 함께 섰습니다. 소장님, 이 공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아는 빈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라보던 바다였죠. 아버지가 탔던 배 이름이 해원호였거든요. 그 이름을 쓰고 싶어요. 해원호. 네. 식당을 하려고요. 고급 파인다이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요. 항구에서 일하는 분들, 새벽부터 일 나가시는 분들, 혼자 밥 먹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따뜻한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이요. 오 소장이 말없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선장님이 딱 좋아하실 곳이네요. 지안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식당 인테리어는 지안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설계 프로그램을 다시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을 긋기 시작하자 금세 익숙해졌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원목 테이블, 넉넉한 의자, 큰 창문. 항구가 잘 보이도록 창가 자리를 넉넉하게 뒀죠. 주방은 열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 서로 볼 수 있도록. 해원호 식당이 문을 연 것은 늦봄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오 소장이 이른 아침부터 와 있었습니다. 문 변호사도 왔죠. 항구 인근에서 오래 일한 어부 몇 분도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지아는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래기 무침,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료를 고를 때, 불세기를 조절할 때, 그릇에 담을 때, 지아는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부 한 분이 된장찌개 한 숟갈을 뜨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선장님이 끓여주던 거랑 비슷하네. 박 선장이 배 위에서 끓여준 찌개가 이 맛이었어. 지아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배 위에서 끓여준 된장찌개 맛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시절 방학이면 아버지 배에 몰래 올라탔다가 혼나던 기억. 아버지는 야단을 치면서도 결국 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무뚝뚝한 손으로 퍼준 찌개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죠. 지아는 눈을 뜨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지아는 굵은 소금 한 봉지를 들고 건물 앞으로 나갔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었던 자리에 시멘트가 깔끔하게 마감돼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지아는 소금을 한 줌 집어 천천히 뿌렸습니다. 입구에서 시작해 건물 둘레를 천천히 돌았죠. 굵은 소금이 바닥에 흩어지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부정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땅을 더럽힌 것들을, 지안이 흘린 눈물을, 12회의 상처를, 소금이 다 뿌려질 때까지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줌을 뿌리고 나서 지아는 허리를 폈습니다. 항구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이었죠. 지아는 두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고 외투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자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래도록 지고 다니던 짐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배신감도 소금과 함께 바람이 다 가져간 것 같았죠. 지아는 눈을 뜨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어선 하나가 불을 켜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바다를 헤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배였죠. 지아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배는 바다로 나가야 한다고. 지아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안전한 곳에 머물지 않는 것. 파도가 두려워도 키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몸으로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해원호 식당의 불빛이 항구 쪽으로 환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그 불빛은 켜질 것이었습니다. 등대처럼 거친 바다를 건너온 박지아는 그렇게 자신만의 항구를 찾았습니다. 파도에 쓸려가지 않고 폭풍에 부서지지 않고 마침내 단단한 땅 위에 두 발로 서서 따뜻한 한 끼를 나누며 진정한 평온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